밤새 낡은 보일러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헌신했던 내가 차갑고 고장난 방에서 홀로 뒤척여야 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 넘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준아,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냐? 엄마가 고장 난 보일러 있는 방에서 주무시게 하면 어쩌자는 거야? 평생 너를 위해 살아오신 엄마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냐? 아버지, 엄마가 갑자기 오셔서 안방에는 우리 부부가 자고 있고 아이들 방에서는 애들이 공부하느라 어쩔 수 없었어요. 도준아, 지금껏 너한테 많은 걸 참아왔어도 내 엄마에게 이러는 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런데 또 무슨 건물을 달라는 거야? 이제 우리 두고 편하게 살겠다는 건가?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아침엔 내 엄마 아침은 챙겨드렸니? 엄마가 안 드신다고 하셔서. 라면이라도 끓여 드렸어야지. 이 철없는 녀석아. 부모가 단순히 돈만 주는 존재로 보이냐? 너는 부모의 도움으로 많은 것을 공짜로 가졌고 게으름을 떨었어도 어떻게든 버텨왔지. 건물은커녕 내가 아무리 줘도 10년도 못 버틸 게 뻔하다. 부모로서 해야 할 마지막 선택을 해야겠구나. 이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확실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마음이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에게 남긴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제 잘못된 사랑과 헌신이 그를 방치하게 만들었고 그가 홀로 서지 못하게 만든 건 어쩌면 저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부모로서 아들에게 베풀어온 사랑과 희생이 이제는 끝나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아마 그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필요한 이별일지 모릅니다. 가슴이 저릿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순간이란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드려야겠네요. 저는 올해로 72세 김정숙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죠. 젊은 시절에는 생계를 위해 쉼없이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고 은퇴 후에는 남편과 함께 시골에서 여유롭고 조용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나름의 소박한 행복을 기대하며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그 꿈은 우리 아들 도준이를 통해 예기치 않게 깊은 상처로 변해버렸습니다. 도준이는 부모가 평생 일구어온 것을 그저 당연하게 여기며 늘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때로는 아들을 위해 해준 것들이 어쩌면 내 욕심은 아니었을까 싶을 만큼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참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 그저 감싸주기만 했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이제 저와 남편을 고장난 보일러도 방치된 방에서 지내게 했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에게 남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랑이든 희생이든 그 모든 것이 그에게 그저 당연한 것이었다는 생각에 이젠 가슴이 텅 비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번엔 정말 끝이야. 그 애에게 남길 건 아무것도 없어. 남편의 결단력 있는 말을 듣고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평생 저축하고 절약하며 살아온 제 삶은 늘 희생으로 가득했습니다. 젊었을 땐 먹고 살기 위해 애쓰는 게 당연한 줄 알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고 힘들어도 아이들 얼굴만 떠올리며 버텼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보, 우리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어떨까? 지금 시점에서 대출 없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파트? 집 하나에 모든 걸 쏟아붓고 나면 나중에 혹시라도 어려워지면 어쩌려고 그래? 그래도 아이들도 크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자리를 마련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걸까? 나도 당신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 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바쳐 살 필요는 없잖아.
꼭 큰 집이나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잘 크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해.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 시절은 강남만큼이나 분당이 주목받던 때였습니다. 서울 인근에 새롭게 개발된 지역이라 다들 분당에 집을 사면 앞으로 몇 배로 오른다고들 했어요. 버스에 오르내리며 분당 아파트 광고가 곳곳에 붙어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때는 이 새로운 신도시에 발을 들이면 안정된 미래가 보장될 것만 같았습니다. 저 역시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분당 집값에 우리도 분당에 집 한 채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중개인에게서 분당 신축 아파트 투자 이야기를 듣게 됐고, 이게 우리에게 온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그 신축 건물입니다. 지금 매입 타이밍이 정말 좋아요. 1층에는 상가가 이미 꽉 차 있고 원룸은 세입자까지 모두 맞춰져 있어 매입하시면 바로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는 구조죠. 4층에는 주인 세대도 남아있어서 입주나 임대 모두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주인분이 자금이 급해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내놓으신 거라 기회가 드물어요. 초기 자금도 대출로 대부분 커버 가능해서 부담도 적으니 이런 건물은 놓치면 두고두고 아쉬우실 겁니다. 그 중개인의 말은 묘하게 설득력 있게 들려왔습니다. 망설임과 불안함이 밀려오면서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꼭 필요한 순간에 든든한 확신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 투자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점점 마음속에서 커졌어요. 물론 극복해야 할 두려움도 있었죠. 모든 걸 걸고 이 길을 택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깊었지만 남편과 오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결국 이 투자가 우리 노후를 안정적으로 꾸리는데 희망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갖기로 했습니다. 잘못되면 어떡해요? 우리 평생 모은 돈인데. 잘못되더라도 건물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우리 인생이 더 좋아지지 않을 거야.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긴 해요. 이렇게 큰 결정을 하는 게 처음이니까. 우리 함께 해왔던 세월을 생각해봐. 이번에도 잘 해낼 거야. 평생 같이 버티면서 온 거잖아. 이번엔 우리도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꿔보자고. 결국 우리는 큰 결심 끝에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모든 게 얼떨떨했지만 주인 세대에 들어서며 건물주가 되었다는 사실은 어딘가 모르게 묘한 안도감을 주더군요. 이제는 우리도 조금씩 삶이 안정될 거란 생각이 들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매달 세입자들로부터 들어오는 임대 수익으로 차근차근 대출을 갚아나가며 우리 형편도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 절약과 걱정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이 새로운 안정감은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평안 같았습니다. 삶이 안정되기 시작할 즈음 1층 상가의 세입자가 나가면서 남편과 저는 직접 식당을 열어보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주변 상권이 발전하면서 식당은 예상보다 큰 성공을 거두었고 덕분에 건물의 가치도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마치 운이 따르는 것처럼 일이 잘 풀려나갔고 그 시절은 참으로 희망차고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은 경제적으로 풍족했지만 자식 농사는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서 아들 도준의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했지만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도준이는 공부하는 인연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재수를 거쳐 겨우 지방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안도와 아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면 여기 식당 제가 맡아서 할게요. 이제 부모님도 편히 쉬셔야죠. 저도 직업은 있어야 하니까 여기 맡아서 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 월급 받으면서 하긴 좀 그렇고 차라리 가게를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도준이의 말을 듣고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제 나이가 60을 넘었고 은퇴를 고려할 시기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제안은 저를 한순간 멈칫하게 만들었죠. 평생을 쉬지 않고 달려온 삶에서 이제 조금은 저 자신을 돌아봐도 될 때라고 생각하던 때였지만 막상 이렇게 갑작스럽게 은퇴를 제안받으니 어쩐지 당혹스러웠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그만 일하고 시골로 내려가자. 고향에서 텃밭도 가꾸고
여생을 편히 즐기면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긴 한데 쉬면서 지낸다는 게 어쩐지 낯설기도 하네요. 이렇게 멈추는 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제는 좀 쉬어도 될 때야. 우리도 이제 나이 들었고 평생 일해 왔잖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쉬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그러게요. 나도 마음 한편으론 여유를 즐겨보고 싶은데 그게 쉬울까 싶네요. 남편의 말은 참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평생 일구어 놓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덕분에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고, 아들에게 식당을 물려주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아들의 결혼과 함께 귀촌을 결심했습니다. 분당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남편의 고향에 작은 단독 주택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소소하게 텃밭을 가꾸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젊어서 고생한 보람이 이제야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대단한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스스로 나름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들에게는 집도 직업도 마련해 주었고 손자를 보는 기쁨도 더해졌습니다. 명절이면 아들이 가족을 데리고 한 번씩 내려오곤 했지만 우리가 굳이 도시로 올라간 적은 없었습니다. 식당과 건물 관리를 모두 도준이가 맡고 있었기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죠. 몇 년 전 도준이가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 건물을 리모델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건물 가치도 오르고 세입자들에게도 좋은 환경이 될 거라면서 아예 큰 돈을 들여 새 단장을 하면 투자한 만큼 월세 수익도 더 안정될 거라고 했죠.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리모델링 비용도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우리 부부는 시골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돈에 대해 무뎌지기 시작한 상태였어요. 생활비야 그리 많이 들지 않았고 주변에는 같은 연배의 이웃들이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이었으니 더 큰 욕심도 없었죠. 그런데 요즘 아들이 명절에도 오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설날이나 추석이면 가족 모두가 한 번씩 내려오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소소한 만남마저도 점점 뜸해져 갔습니다. 벌써 2년이야. 무슨 일이 그렇게 바빠서 명절에도 못 와? 아무리 바빠도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게 당연하지 않니? 엄마, 저도 가고 싶죠. 근데 요즘 식당 일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요. 새로 들어온 직원들도 아직 일을 다 익히지 못했고, 제가 자리를 비우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도 명절 하루 정도는 시간 낼 수 있잖니? 우리가 너무 기대하는 건가? 내가 여기까지 오는 길이 번거로운 건 알지만 네 아버지도 손주들 보기를 기대하고 있어. 엄마, 미안해요. 상황이 안정되면 꼭 내려갈게요. 이번 설은 좀 이해해 주세요. 다음에는 꼭 시간을 내볼게요. 처음엔 아들이 바쁘다며 명절에 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부재가 점점 마음에 쌓였고 이제는 서운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가족이라면 조금 바쁘더라도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게 도리 아닐까요? 그런데 얼마 뒤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목소리가 의외의 소식을 전해왔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전화 주셨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상가 계약을 희망하는 분이 아버님과 어머님을 한번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상가 계약이요? 무슨 상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드님께서 상가를 매물로 내놓으셔서요. 혹시 모르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요. 어머님, 상가 가격이 좋아서 매입하려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대리인보다는 주인분을 직접 만나 계약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번 주 토요일에 한번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요? 아, 그런데 저는 상가를 매물로 내놓은 줄도 몰랐어요. 아드님께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혹시 모르셨다면 이번에 오셔서 계약 상황에 대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에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혼란스러운 마음에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려온 소식에 정신을 가다듬기도 어려웠어요. 잠시 후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손에 농기구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것 봐. 이번에 농사 준비하려고 새 공구 좀 샀어. 이번에는 제대로 텃밭도 더 넓히고 작물도 다양하게 심어보자고. 여보, 방금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길래 그렇게 심각해? 부동산 중개업자한테서 왔어요. 아들이 우리 상가를 매물로 내놨다는 거예요.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도준이가 상가를 내놨다고? 우리한텐 말도 없이.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아무런 얘기 없이 이렇게 갑자기 내놨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자세히는 확인을 못했어요. 남편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무슨 일인지 확실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아드님께서 몇 달 전에 상가를 매물로 내놓으셨어요. 중개업자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당시부터 연락이 잘 닿지 않으셔서 대신 계약자를 찾는 과정만 진행 중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몇 달 전부터 상가가 매물로 나와 있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저 역시 차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는 아들이 명절에도 오지 못할 만큼 식당 일이 바쁜 줄로만 알았는데요. 식당은 폐업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르신. 폐업이라니 아들이 그동안 아무 말도 없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도 구체적인 사정은 잘 모르지만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고만 들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현장 사진을 보내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에 도착한 사진을 확인하며 말없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진 속 텅 빈 식당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우리 둘 다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그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막막함과 혼란이 가슴속 깊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르는 사이 그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남편은 분당의 상가에 직접 가봐야겠다며 채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저녁도 걸으며 서둘러 분당으로 향했고 도착해서 본 광경에 그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의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주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보라색 벽과 황금 장식으로 뒤덮여 있었죠. 그 모습은 마치 싸구려 러브호텔처럼 보였고 무리한 리모델링이 건물의 격을 완전히 떨어뜨린 듯했습니다. 한때 분주하게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식당은 텅 빈 채 낡아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는 먼지 쌓인 가구와 정리되지 않은 흔적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막막함과 충격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지금 분당 상가에 와 있다. 분당 상가예요? 거길 왜? 내가 무슨 사정이 있었든 간에 우리한테 숨길 일은 아니었지 않냐. 직접 와서 설명해라. 아, 알겠어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들을 기다리며 남편과 나는 주변 식당에서 청소 도구를 빌려와 상가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닫힌 지 오래된 공간은 먼지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고 손이 닿을수록 더 많은 문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저기 깨진 유리 조각,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버려진 가구들, 벽 구석에는 누군가 낙서처럼 남겨둔 흔적들까지 상가는 우리가 알던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1층을 정리하던 중 계단을 오르내리는 한 세입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시시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을 한 모습은 우리가 알던 그곳의 세입자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때 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이 오가던 깨끗하고 단정했던 이곳이 어느새 이렇게 달라져 버린 겁니다. 남편과 나는 말없이 청소를 계속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겁고 씁쓸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들에게 남겨준 것들이 이 상처 입은 공간 속에서 덧없이 낡아가고 있었던 걸까요? 묵묵히 닦아내는 손길 위로 들이온 침묵이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아픈 마음을 억누르며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깨끗이 치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한 지 1시간이 넘어서야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자리에 앉은 도준을 향해 남편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너 얘기 좀 해보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아버지, 4층에 있던 유흥주점이 코로나로 부도가 난 뒤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건물 자체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사실 몇 달 동안 다른 임차인들도 다 빠져나가서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럼 그때 우리한테 얘기했어야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면 상의라도 했어야 할 거 아냐?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혼자 해보려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참에 건물을 제 명의로 바꿔주세요. 어차피 관리도 제가 하고 있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염치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와 남편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준아, 상가도 줬고 아파트도 마련해 줬잖니. 근데 건물을 통째로 달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돈으로 살란 말이니? 이미 평생 벌 만큼 버셨잖아요. 이제는 창창한 저희 미래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명의만 넘겨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관리도 제가 하고 있고 가만히 있으면 월세도 알아서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아들의 말에 어이가 없어 그저 한숨만 나왔습니다. 집도 식당도 무상으로 줬더니 이제는 모든 걸 통째로 달라니 지금까지의 모든 희생이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원룸 계약이 다 찼다면서 왜 월세는 예전에 비해 반만 들어오는 거니? 식당이 안 되니까 그거라도 있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제 통장으로 받고 있었어요. 내가 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부모가 알아야 할 부분은 알려줘야 하지 않니? 알려드리면 뭐가 달라져요? 어차피 이 건물은 제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제 통장으로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던 게 모두 착각이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구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죠. 남편은 상가집에 다녀와야겠다며 저에게는 아들네 집에 가 있어 보라고 했습니다. 도준과의 대화가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의 제안이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그저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도착하니 손주들이 반갑게 맞아주어 오랜만에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한동안 손주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냈지만 도준이의 표정은 내내 어둡기만 했습니다. 손주들과 달리 아들의 무거운 얼굴은 마음에 걸렸고 그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욕실에 들어가 따뜻한 물로 피로를 씻어내려던 그때 갑자기 찬물이 쏟아져 깜짝 놀랐습니다. 급히 샤워기를 잠그고 보일러를 확인해 보니 설정이 목욕 모드에서 실내 난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제가 껐어요. 저희가 수입이 없으니까 아껴야 해요. 왜 그래? 여보, 어머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다시 목욕 모드로 변경할게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 작은 거라도 아껴야지. 그래도 어머님이 멀리서 오셨는데 너무 각박하게 굴지 말자.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로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단호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 불편한 공기가 흐르는 순간 마치 제가 낯선 공간에 홀로 남겨진 듯한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아들이 안내해준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 안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공간에 아들은 묵묵히 이불과 베개만 두고 나가버렸고 제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하는 서운한 마음을 애써 눌러가며 이불을 덮었지만 차가운 공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방 안은 점점 차가워졌고 한기가 몸속 깊이 스며들면서 머리까지 무거워져 갔습니다.
견디다 못해 따뜻한 물이라도 마시려고 거실로 나갔는데 거실은 따뜻하고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내가 자는 방만 이렇게 차가운 걸까? 참다 못해 아들에게 다가가 방이 너무 춥다고 말했습니다. 도준아, 방이 너무 차다.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자라고 한 거니? 엄마 죄송해요.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이불을 더 가져다 드릴게요. 너희는 전기장판이나 온수 매트는 없니? 저희 그런 거 없어요. 저 내일 일이 있어서 그만 쉬어야 해요. 아들의 무심한 말에 순간 참담함이 밀려왔습니다. 거실은 이렇게 따뜻한데 내가 자는 방 보일러는 고장난 채 그대로 두었다니, 이 차가운 방에 그리고 아들의 무관심 속에 저를 그냥 두려는 듯한 태도가 가슴 깊이 아려왔습니다. 내가 이토록 외면당해도 되는 것인지 서글픈 마음에 그저 말없이 다시 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지만 한기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보일러가 정말 고장난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 일어나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보일러 쪽으로 가서 살펴보니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방으로 가는 밸브가 아예 열려 있지 않았던 겁니다. 밸브를 돌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오니 서서히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괘씸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손님용 방이라 그저 오해였을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실로부터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에 잠을 깼습니다. 여보, 혹시 어제 밤에 보일러 건드렸어? 아니, 난 안 건드렸는데. 왜 그래? 우리 식구에 맞게 보일러 맞춰놨는데 엄마 방 보일러 밸브가 열려 있더라고. 내가 건드린 적은 없는데 그럼 어머님께서 여신 건가? 그런가 보네? 괜히 난방비만 더 나오게 생겼잖아? 잠시 뒤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어젯밤에 방 보일러 밸브 건드렸어요? 방이 너무 추워서 도저히 잘 수가 없었어.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밸브가 닫혀 있더라. 엄마가 밸브 여는 바람에 하윤이 방 보일러가 잘 안 돌았어요. 우리 네 식구에 맞춰서 조정해 둔 건데 하루 계시는 거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저희도 다 계산해서 맞춘 거라고요. 괜히 난방비만 더 나오고 이런 식이면 불편해지잖아요. 아들이 저 몰래 받아야 할 월세를 돌렸어 놓고는 이제 와서 난방비 타령이라니 참으로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는 우리 월세도 마음대로 가져다 쓰더니 어미가 하룻밤 난방비 쓰는 게 그렇게 아깝니? 엄마, 저희도 사정이 어려운 거 알잖아요. 두 분이 시골에서 편한 생활하면서 월세 버는 동안 저는 이 건물 관리하며 책임지고 있는데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예민하게 구실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책임진다면서 월세를 마음대로 쓰고 정작 부모가 하룻밤 편히 잘 곧조차 온전치 않게 하는 게 책임이라고 생각하니? 그 월세 정도는 저희도 써야 사는 거잖아요. 왜 부모님은 저희가 처한 상황은 이해하려 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건물도 다 부모님 거고 제가 관리하니까 명의만 넘겨주시면 되잖아요. 명의까지 넘기라니 내가 지금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긴 해?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걸 이제 다 가지려는 거냐? 벌 만큼 버셨잖아요. 이제 저희 세대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모로서 도리 아닌가요? 여보, 어제부터 왜 그래? 왜 아침부터 어머님에게 신경질이야? 어머님, 죄송한데 아이들 등교를 시켜야 해서요. 다녀와서 아침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아니야, 고생할 필요 없어. 지금은 먹고 싶지 않고 배가 고프면 근처 식당에서 먹을게. 아침까지 챙길 필요 없어? 우리 일도 바쁜데 무슨 아침 식사까지 챙기냐고. 엄마도 혼자서도 잘 드실 수 있잖아. 아들의 태도에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부모로서의 내 자리가 이제는 사라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침도 차려주지 않는 집에 더 머무를 수 없다는 생각에 근처 식당으로 나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과 그동안 쌓여온 감정들이 하나둘 떠오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부모가 마련해 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책임도 사랑도 외면하는 아들의 모습에 깊은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상황을 혼자 껴안고 있기에는 내 감정이 감당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지금 친구 어머님의 상가집에 있지만
이제는 알릴 건 알리고 함께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일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자초지종을 듣고는 한참 말이 없더니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들 집에서 나와 근처 호텔에 가서 기다려. 나도 곧 분당으로 출발할 테니 거기서 보자. 혼란스러웠지만 남편의 말대로 짐을 챙겨 근처 호텔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남편은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듯 표정이 굳어 있었고 도준이를 만나야겠다고 했습니다. 도준아,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냐? 엄마가 고장 난 보일러 있는 방에서 주무시게 하면 어쩌자는 거야? 평생 너를 위해 살아오신 엄마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냐? 아버지, 엄마가 갑자기 오셔서 안방에는 우리 부부가 자고 있고 아이들 방에서는 애들이 공부하느라 어쩔 수 없었어요. 도준아, 지금껏 너한테 많은 걸 참아왔어도 내 엄마에게 이러는 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런데 또 무슨 건물을 달라는 거야? 이제 우리 두고 편하게 살겠다는 건가?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아침엔 내 엄마 아침은 챙겨드렸니? 엄마가 안 드신다고 하셔서. 라면이라도 끓여 드렸어야지. 이 철없는 녀석아. 부모가 단순히 돈만 주는 존재로 보이냐? 너는 부모의 도움으로 많은 것을 공짜로 가졌고 게으름을 떨었어도 어떻게든 버텨왔지. 건물은커녕 내가 아무리 줘도 10년도 못 버틸 게 뻔하다. 부모로서 해야 할 마지막 선택을 해야겠구나. 이제 더는 말로만 해서 난 될 것 같다. 그동안 너한테 너무나 많은 걸 줬지만 이젠 더 이상 남겨줄 것도 맡겨줄 것도 없단 걸 알았다. 재산은 한 푼도 받지 못할 거다. 그리고 건물 관리도 다시 내가 직접 하겠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는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가요? 최선을 다해왔다고? 내가 노력한 결과가 이 지경이라면 내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냐? 앞으로 남은 재산은 내 손에 넘어갈 일 없을 거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제 가족을 책임지고 있어요. 제발 좀 더 시간을 주시면. 그런 기대는 그만둬라. 건물 관리도 내가 다시 맡을 거다. 더 이상 너한테서 빈약한 핑계와 무책임한 행동을 보고 싶지 않다. 넌 그저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봐. 아버지, 제발요. 이러시면 저희는 어쩌라고요? 남편의 단호한 결정을 들으며 제 마음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많은 것을 감싸고 견뎌왔던 시간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우리도 떠날 때가 된 것임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게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진짜 마지막 부모의 역할일지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상가를 매입하려는 사람과 약속을 잡아 건물에서 만났습니다. 상대는 상가를 넘어서 건물 전체를 매입하고 싶다고 밝혔고 오랜 시간 아들과 이야기를 나눈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평생을 바쳐 일구어 온 이 건물을 한순간에 넘길 마음이 없었고 거래는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내놓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 후로도 도준이는 끊임없이 재정적 압박을 받으며 힘겨워했고 대출 상환과 생활비 문제로 조금씩 벼랑 끝으로 몰려갔습니다. 저희는 그의 어려운 사정을 모른 채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번만큼은 도준이가 책임을 느끼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길 바라며 도움을 쉽게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손을 내밀어야만 그가 생활을 이어간다면 더 이상 스스로 일어서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였죠. 몇 달이 지나자 도준이는 결국 다시 저희에게 찾아와 눈물 섞인 목소리로 상가를 저희에게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상황이 그토록 절박하다는 아들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발 상가만이라도 다시 사주세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대출도 막막하고 진짜 더는 버틸 수가 없어요.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우리가 상가를 매입하는 가격은 절반으로 하겠다.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마라. 절반이요. 아버지, 제가 이 상가에 얼마나 걸었는데 절반 가격이라뇨. 그러면 저는 남는 게 없어요. 상가를 물려받아 놓고 뭘 걸었다는 거냐? 이 싸구려 리모델링도 내 돈으로 한 거 아니냐? 내가 한 건 부모가 남긴 걸 당연하게 쓰면서 이제 와서 책임을 내세우는 것뿐이야. 아버지, 그건 제가 좀 더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잘해보려고 했다면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법부터 배웠어야지.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것도 내가 나를 설득하려 드는 것도 모두 내 선택이야.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여라. 남편과 저는 다시 상가를 매입해 온전히 건물 전체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흐트러졌던 건물의 가치를 다시 살리기 위해 재건축 회사의 의뢰에 리모델링에 착수했죠. 몇 달의 공사 끝에 건물은 새롭게 태어나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모던한 스타일로 거듭났습니다. 예전에 낡고 어수선했던 외관은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내부도 밝고 환하게 개조되면서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건물이 새롭게 탈바꿈하자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앞다투어 임대 문의를 해왔고 건물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상승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빚에 허덕이고 있지만 그 와중에 나름 직장을 구해 자립을 위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던 방향과는 다를지라도 스스로 세상을 마주하고 조금씩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한 걸음 떨어져 그를 지켜보려 합니다. 70대 부모가 40대 자식을 평생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 부부는 조금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믿음이 결국엔 서로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시간이었죠. 남편과 저는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이룬 건물을 결국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이 공간이 누군가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지만 이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모의 자리를 내려놓은 우리는 더는 그를 돕거나 끌어올리려 하기보다는 그저 멀리서 아들이 자신의 길을 힘껏 걸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부부는 앞으로의 시간을 나누고 사회에도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